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서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 기간이 8개월로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신랑은 저보다 7살 연상이고 곧 마흔을 앞두고 있거든요. 저도 여자치고는 결혼이 늦은 편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급할 건 없었어요. 하지만 신랑은 결혼이 엄청 급했었던가 봐요. 다짜고짜 청혼을 해왔을 때는 저도 한 발 빼듯이 대답했어요. 만난 기간도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쉽게 정하겠냐고 했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가 됐든 전부 다 저한테 맞추겠다고 사정사정 빌듯이 매달렸어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따지고 봐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남편하고는 결혼 생활 하는 동안에 주도권 싸움 한다고 서로 눈치 보고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갔을 때 남편보다 더 좋아하신 건 시어머니셨어요. 결혼 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찾아가 뵈었을 때도 아파트 근처에 다 도착해 간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도착하기 10분 전부터 아파트 현관 앞까지 나오셔서는 저희를 기다리실 정도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신 이미지였는데 그와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말수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장가를 못 가는 남편을 위해 100일 기도도 다니셨고 절에 가셔서 공양도 하시고 가실 때마다 300배도 하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아들이 장가 가는 걸 보지도 못하고 둘이 늙어 죽으려나 보다 하던 찰나에 제가 구세주처럼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홍기 놓친 다 늙은 아들을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제 손까지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짧은 기간이나마 남편과 연애를 했지만 남편이 성격이나 인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차분하고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거기에 직업도 억소리나게 버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이 치고도 벌이도 괜찮고 회사 또한 탄탄한 곳인데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정리해고를 당할 걱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게 흠이긴 하지만 외모도 봐줄만 하고 결혼을 위해 시작한 거라지만 운동도 하면서 자기관리도 소홀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께서도 아들 걱정이 크긴 하시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실 정도인데 남편이 여태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그때 좀 더 의심을 하고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나 보네요. 아무튼 시부모님을 처음 뵌 날에 제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뭘 해가는 게 좋을까 하다가 종류별로 과일이 들어있는 바구니 하나와 한우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보고는 과일을 돈 아깝게 뭐하러 사오셨냐고 하시고 소고기도 한우나 수입산 냉동 소고기나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다음부터는 한우 같은 거는 사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시부모님이 짠돌이 구두쇠라는 생각보다 인사하러 온 건데 뭘 그렇게 큰 돈까지 썼냐며 걱정해 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가 오기로 했는데 음식마저 따로 준비해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어떤 진수성찬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온다고 해서 꼭 밥을 챙겨주셔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보통은 자식이 결혼할 상대방을 데려오면 식사 정도는 준비해 주시는 게 보통 아닌가요?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는 엄청난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부터 손수 음식 해주신다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며칠 전부터 물어보시고 재료가 겹치더라도 남편이 좋아한다는 것 위주로 탕수육이며 돼지갈비에 찌개까지 일일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심지어 그날은 저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만나서 찾아뵌 거라 식사 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말이에요. 배고프다고 말도 못 꺼내고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 들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뱃속에서 민망할 정도로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눈치를 채고는 자기나 저나 아직 식사 전이라고 이야기는 이쯤 하고 근처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오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딱 잘라 끊으시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무슨 외식이냐면서 쓸데없는 데다가 헛돈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밥을 차려줄 테니 집에서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긴 했지만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손수 차려주시는 식사를 싫다고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차려주신 식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모첩반상 임금님 수라상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나간 유리 반찬통에 제멋대로 담겨있는 마른 반찬 몇 가지에 짝이 안 맞는 수저와 각기 다른 밥그릇. 거기에 국물 또한 전날에 드시던 걸 전자레인지에 데우셔가지고는 국물을 떠주시더라고요. 동네에 하나씩 있을 법한 중국집 이름이 적혀있는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국을 떠주시고는 저보고 얼른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려진 상을 보고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왜 밥 안 먹고 왔다고 했으면서 숟가락을 뜨질 않는 거냐 물어보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밥 남기는 것만큼은 절대 금기라며 얼른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김치가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거냐며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다시 냉장고로 향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꺼내오신 건 다른 게 아니고 배달 음식 시킬 때 들어있는 뚜껑 대신 비닐로 밀봉되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반찬통이었습니다. 언제 시키신 건지 그 안에 있는 김치가 말라비틀어져 들어있었어요. 어머님은 나중에 찌개 끓일 때 넣으려고 한 거였는데 며느리 될 사람인 저를 위해 특별히 기분을 내셨다며 밀봉된 포장을 뜯어 제 앞에 놔주시더군요. 정말 먹기 싫었는데 밥 남기는 거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하셨던 말 때문에 딴소리도 못하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치심이나 모멸감까지 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에 속이 살짝 상하더라고요.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부모님 집안의 가구들이며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40평형 신축 아파트인데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새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취를 알릴 때 튀어나와 철컥철컥 소리만 내고 있는 망가진 뻐꾸기 시계며 가죽이 해질 대로 해져 있는 소파, 색깔이 맞지 않는 장식장과 서랍장 등등 세월의 흔적은 물론 어디서 주워오신 게 아닐까 싶은 가구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텔레비전마저도 저희 집에서 15년 전에나 썼을 법한 두껍고 커다란 상자 같은 텔레비전을 아직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딱 눈치를 챘습니다. 시부모님이 엄청난 구두쇠라는 사실을요.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남편은 이미 제가 화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예전부터 어렵게 살아오셔서 근검 전략이 몸에 배어 있으시다. 나도 좋은데 취직해서 안정된 직장 가지고 있고 두 분도 서울에 신축 아파트집 얻으시기까지 돈을 모으셨는데도 저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신 거라고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지 않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어려워하면서 사실 제가 결혼하려고 데려온 첫 상대방도 아니고 전적이 몇 번 있었는데 다들 두 분이 하시는 꼴을 보고 치를 떨고 떠나간 거라 그 사실을 말해주기가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두 분이 그러시는 게 흠인 걸 알면 차라리 처음부터 꺼내는 게 좋았을 거라고 말해주고 사정사정하는 남편의 말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결혼은 남편과 제가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양가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나도 친정으로부터 간섭이 없도록 할 테니 남편 또한 그렇게 해달라고요. 특히 시부모님이 엄청난 짠돌이시다 보니 결혼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투성이인 상황에 불만이 아주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시고 간섭하려 들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사실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거역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도 늦게나마 올리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그깟 돈 얼마 아끼겠다고 시부모님처럼 궁상맞게 아끼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간섭할 여지를 드린다면 결혼 후에도 당연히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될 테고 그렇게 되도록 놔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대답해줬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그 어떤 불만을 이야기했을지언정 저는 전혀 모르는 일로 해줬고 그렇게 제가 꿈꾸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걱정했던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어이 결혼식 마지막 순간에 초를 치셨네요. 함께 하객분들께 정신없이 인사드리고 나서야 뒤늦은 식사를 시작했거든요.
뷔페 막바지라서 사실 먹을 게 그리 많이 없기는 했는데 결혼식 동안 정신이 쏙 빠지는 바람에 사실 배고픈 것도 모르겠어서 아쉽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그리 없더라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빈 접시를 채우며 돌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뭘 그렇게 드시고 싶은 게 많으신지 계속 오며 가며 하시며 접시를 잔뜩잔뜩 채워가셨어요. 저나 남편은 그나마 떠온 것도 입맛이 없어서 깨작대다가 모밀국수나 먹고 말아야겠다고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음식을 가지러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 안쪽에서 조리해주시는 분께서 저희 보고 많이 지쳐 보인다고 우동 한 그릇을 금방 내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던 찰나에 뷔페 안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은 양가 부모님들이 앉아 계신 쪽이었고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와 직원분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후다닥 다가가니 시어머니 자리 아래로 무수한 검은색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안 봐도 무슨 일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뷔페 음식을 봉지에 담아가려다가 직원한테 걸리고 만 것이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 상황이 민망한지 고개를 딴 쪽으로 돌려 했어 모르는 척 하고 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막바지라지만 뷔페 안에는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셨었거든요. 음식을 싸가시면 안 된다고 조용조용 말하는 직원에 반해 시어머니께서는 직원한테 큰 소리로 내 돈 내고 먹은 음식인데 내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져가게 하냐면서 큰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여기서 다 먹고 가면 돈 한 푼도 안 받을 음식들인데 집에 가져가서 먹나 여기서 먹나 뭐가 다른 거냐고 성질을 내시면서 말이죠. 손님이 왕인 것도 모르냐고 내가 오늘 여기에 밥값으로만 얼마를 낸 줄 아냐면서 몇백만 원을 내고 산 내 음식인데 내 집에도 못 가져가게 한다고 직원을 두고 아주 날강도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계셨어요. 직원분께서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프로페셔널답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조곤조곤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싸가지 못하게 하는 건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량의 음식을 바로바로 조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관에도 취약한 음식이라고요. 집에 가져가셨다가 혹시 음식이 잘못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뷔페 측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것에 대해서는 뷔페 측에서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음식 싸놓으신 봉지는 폐기 처리할 테니 달라고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남은 음식 니들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 다 안다고 돈 받고 일하면 됐지 뭘 음식에까지 탐을 내냐면서 뷔페는 결혼식 비용에 포함된 일부이기 때문에 내 돈 주고 니들 먹을 밥까지 계산한 적 없다고 내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며 이 음식들은 어머님께서 꼭 싸가야겠다고 우기셨어요. 그 어이없는 광경을 저는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그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직원분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어머님을 이해시키고 어떤 설득을 했는지 어머님이 그 음식들을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뒤로는 직원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상황을 썩 괜찮게 정리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무슨 쪽이야 하면서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의 의견 다툼이 있을 때 해결은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할 당시가 집값이 아마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혼집이 구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남편과는 각자 서로의 부모님 댁에서 더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면 출가회인이니 그러면 시댁에 와서 지내라고 제안은 하셨는데 그것만큼은 싫었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 짠돌이 구두쇠로 사는 가풍에 적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거의 2달 가까이 따로 떨어져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투자 가치도 있고 위치도 좋은 곳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구했어요. 좁은 집이었지만 리모델링해서 꾸며놓고 살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전부 쓰고도 양가 부모님들께 많은 돈을 지원받아야 했어요. 대신 다행스럽게 대출 없이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집이 구해지고 나서 돈 쓰는 거 싫어하시는 시어머니와 크게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저는 재택근무식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 1개를 제 작업실로 만들려던 계획도 있었고 하는 김에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싹 다 바꾸고 인테리어도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만들려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 쪽에서 반대를 하고 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설명을 해놓은 건지는 몰라도 결혼식이 이제 끝났으니 제가 강조한 대로 결혼 전에 간섭은 따로 없었지만 이제 결혼을 했으니 그동안 하지 않은 간섭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짠돌이 구두쇠인 시어머니는 당연히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드는 돈이 아깝다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샤시부터 싹 다 바꿔버리는 거라서 예산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큰 액수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엄청난 액수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당연히 리모델링은 꿈도 꿀 생각하지 말라는 입장이셨고요. 하지만 집에서 지내는 건 어머님이 아니고 저인데다가 저는 집에서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은 꼭 해내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신혼집이 생긴 첫날부터 시어머니하고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너네 신혼집 앞인데 후딱 와서 문을 열라고요. 아직 가구도 안 들어간 집에 무슨 일이신가 집으로 부랴부랴 향해보니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도배지랑 풀을 잔뜩 이고 오셔서는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리모델링을 무슨 돈을 몇 천만 원이나 주고 하냐고 어머님께서 직접 도배를 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님한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도배하고 장판 새로 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샤시부터 싹 다 바꿔야 한다고 몇 번을 설명드려도 어머님은 집이 잠잘 때 비만 피하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돈을 더 들여가며 고쳐서 사느냐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에게는 퇴근 후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그것과 더불어 일마저도 집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은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치사하게 나오기 전법을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집을 구할 때 보태주신 비용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도로 돌려받아가야 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니 암만 결혼식 올리고 남편과 같이 하루도 지내본 적 없는 그 상황에서 저도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이렇게 평생 시어머니한테 휘둘려 살면서 제가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정 그러시면 돈을 가져가시든 결혼을 취소하든 마음대로 하시라 강하게 나오니 시어머니께서도 본인 손으로 겨우 장가간 아들의 결혼 생활을 박살내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그저 계속 성질만 내실 뿐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가신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나마 시어머니와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던 남편도 결국 저와 어머님의 줄다리기로 싸움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니 그 어디에 편도 들지 못하고 조금 난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계획한 대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고 한 달이 지나서 드디어 남편하고 본격적인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한 달 사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지 어딘가 모르게 남편이 조금 수척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막무가내로 돈을 도로 가져가시겠다 하는 와중에 별다른 소음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으니 남편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아무튼 문제는 신혼살림을 차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원해주신 돈을 빼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서는 어머님을 남편 혼자서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어머님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걸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틈만 나면 저희 신혼집을 마치 본인 집인 것 마냥 드나드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지만 집에서 일을 하는 저에게는 그것만큼 힘든 일이 또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제가 걱정돼서 오셨다 가는 게 아니었으니 그게 또 문제였어요. 말도 없이 들어오셔서는 전기세 나온다고 집에 있는 콘센트를 다 빼버리시는 건 물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하시며 보일러를 꺼버리는 건 기본이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는 너네는 무슨 돈이 그렇게 남아 돌아서 과일 같은 걸 사 먹느냐며 잔소리까지 하십니다. 처음 시댁에 찾아뵈었을 때 저한테 과일 같은 거 비싸다고 사올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저를 배려해 주신 게 아니라 돈 아까우니까 과일 같은 건 사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달달한 게 땡기면 냉수에다가 설탕을 타 먹으면 될 일 아니냐며 과일 사 먹고 돈을 언제 모으냐며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은행에 빚을 지면 졌지
이렇게 잔소리 들으며 살바의 어머님한테 그 돈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을 빼가시라고까지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벌써부터 대출받는다는 소리를 한다고 아주 돈이 남아 도냐며 돌아온 잔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정말 보일러도 꺼놓고 전자제품도 다 줄을 빼놓고 냉장고에 과일까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냉장고를 다 뒤지면서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는 것들을 꺼내시고는 그걸 저보고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다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왜 먹냐고 하니 며느리가 집안일을 곧다구로 하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한테 제가 집에 있는다고 집안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집에서 일하고 있고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까짓 게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고 자기가 진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니 잘 보고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자리가 무슨 상전도 아니고 집 해준 돈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가시고는 버릇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부리는 갑질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와서 어머님 어떻게 안 해놓으면 저도 더 이상 안 참겠다고 한마디 하니 남편이 그 길로 곧바로 조기 퇴근을 해서 불이 나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남편을 만나 어머님과 단판 지으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잔소리를 더 하시려고 아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더군요. 제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지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서 그것까지 저보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은 난감한 듯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다가 답답해진 저는 어머님한테 그걸 어떻게 먹냐고 어머님은 그런 거 드시냐고 한마디 했죠. 어머님은 자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도 않고 설령 음식물 찌꺼기가 생기면 그날 저녁에 밥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그 자린고비 노하우를 저에게 전수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밥솥에 있는 찬밥 한 주걱을 떠서 양푼에 담고 음식물 쓰레기와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한데 모아 비벼버렸어요. 그리고 그 양푼을 남편 앞에 던져줬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었지 않냐고 음식 남기는 게 돈 낭비라고 하시니 책임지고 다 먹으라고 남편에게 줘버렸어요.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양푼 비빔밥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당연히 그 장면을 보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걸 너 먹으라고 준 거지 우리 아들 먹이라고 준 것인 줄 아냐면서 연신성화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나 음식물 쓰레기들 다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만든 거라고 입이 워낙에 짧아서 다 먹지도 않을 거 이것저것 사재끼는 당신 아들이 돈 낭비를 한 거니까 돈 아끼는 방법을 교육하고 싶으시면 나 말고 어머님 아들한테부터 다시 가르쳐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이 말 다 했냐고 하시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려는 찰나에 그제서야 남편이 호통을 치면서 어머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뒤집어진 결혼이 몇 번째인 줄 아느냐. 그런 어머니인 줄 다 알고도 결혼해준 며느리한테 잘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예 이번 기회에 파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이혼남을 만들 생각이냐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가 회사 나가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고. 그런데 집안일까지 맡아서 해주고 있으면 집에서 업고 다녀도 모자랄 정도인데 어머니가 나서서 마음 떠나게 하고 계시는 거냐 소리쳤습니다. 집 살 때 보태주신 돈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은행 이자가 얼마나 비싸던 간에 그 돈 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겠다고 하면서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전화번호도 싹 다 바꿔버릴 테니까 더 이상 자기 인생에 간섭 안 하실 결심 있으면 그때 가서 뵙자고 그때까지는 아무리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해도 모르는 척 할 것이고 자기도 자기 인생 살겠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어머님을 향한 남편의 반항이 처음이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머님은 벙찐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계셨거든요. 남편이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그만 가보시라고 어머님 등을 떠미는데 어머님은 집 밖으로 나가면서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으신 듯 보였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남편은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진작부터 중간 역할을 잘 했으면 된 건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한 대로 어머님이 생각을 고쳐먹기 전까지는 방금 말한 대로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제 앞에 다짐을 하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얼마 전에 상황이 일단락되었고 그제서야 조금 평화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뒤로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시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어머님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아들은 그렇게 끔찍하신지 제 눈치를 다 보시면서 남편 기분은 어떤 것 같느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부모된 마음에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똑같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방법이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만큼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저희 입장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라고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부모님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거 넣지 않는다고요. 저도 결혼 후에 어떨까 늘 그려오던 시부모님과 저희 관계가 있고 저로 인해서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그제서야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너희는 너희들만의 방법이 있는 건데 내가 악착같이 돈 모으던 걸 생각하고 그걸 너희들에게 강요하려 했다며 저희한테도 구두쇠 습관을 강요하는 건 그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내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와 시어머니의 불화로 남편이 가족과 연을 끊고 살게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차하면 남편이 가족이 아니라 제 편을 더 먼저 들어준다는 확신이 생겼으니 다시 한번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 보려고 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늦게 한 결혼인 만큼 단 하루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앞으로 저희 식구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아쉽지 않을 좋은 사람이라 믿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지만 믿었던 만큼 속았다는 배신감이 더 크네요. 남자친구와는 대학 때 동아리 활동으로 잠깐 만났던 사이입니다. 같이 활동하던 첫 해에는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연락도 주고 받았었는데 대학 2학년을 마치기 전에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멀어지게 된 게 비단 군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도 2학년을 마치게 될 때쯤에 미국으로의 유학 기회가 생겨 해외를 나가게 되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넘어가고부터는 그나마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던 남자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식을 들을 길이 없게 되었어요. 원래는 어학연수만 마치고 반년 정도 후에 귀국하는 예정이었는데 기회가 닿기도 했고 아버지가 이참에 아예 공부를 새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도 하셨기에 아예 어학연수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 계획은 없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거기서 대학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인턴 생활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도 무척이나 열심히 했지만 부모님의 경제적 서포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 부모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국책 사업을 맡게 되면서 사업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미국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거고요. 귀국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지내다 보니 저의 전공을 살리기엔 아버지의 회사만한 곳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던 사업을 제가 물려받기를 원하시던 눈치였고요. 하지만 제가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이미 잘하고 있는 회사에 물을 흐리고 싶지는 않았고 아버지도 제가 가장 밑바닥인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착실하게 올라와서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점을 강조하셨어요. 겸손이라는 미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는 있게 하겠지만 특히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점을 꼭 숨겼으면 하는 눈치셨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고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고 결국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받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는 했지만 소규모 회사인지라
직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속한 부서가 다를지라도 서로 얼굴은 알고 지내는 편이고요. 하루는 신입사원을 뽑는데 인사 담당자가 저랑 같은 나이에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고 저보고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왔어요. 지원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라 그런데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거나 한다면 의견 좀 들어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랑 짧은 인연을 가졌던 남자친구의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에 대한 반가움보다 저와 알던 사이라는 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부터 앞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유학을 떠나서 대학 시절의 인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뒤에 남자친구가 당당히 합격해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를 알아본 눈치였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 손을 가져다 대며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듯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말을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몇몇 봐와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결국 저는 처음 한 반년 동안은 남자친구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 와중 하루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한 친구가 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료로서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 않겠냐고요. 사실 신입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도 잘했고 우연찮은 기회였지만 저희 아버지와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아버지도 남자친구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한층 멋져진 남자친구 모습에 저도 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을 준 점에 대해 저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료로서 가끔씩 점심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다가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아버지한테도 남자친구가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닌 시절부터 알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남자친구 취직에 제가 연관돼 있던 거냐는 걱정만 하시고는 아니란 사실을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사람이 참 괜찮고 능력도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잘 만나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신중하고 말수도 많이 없는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사실 전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친구는 매사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경우의 변수를 고려하는 편이라 그런 신중함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람들을 많이 사귀지 않았던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반면에 제 성격은 한다면 한다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정쩡한 건 딱 싫어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둘을 다 아는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결혼까지 약속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어요. 문제는 남자친구의 이런 성격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큰 걸림돌이 될 거란 생각을 제가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성격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알려고 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자친구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된 데에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제 차를 끌고 가게 되었어요. 내비게이션에 남자친구가 준 주소를 치고 가는데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같은 동네를 3바퀴나 돌았는데도 집을 찾지 못했는데 아무 말도 없는 남자친구 모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1시 반까지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은 이미 1시 40분을 넘어간 상황이었으니 어찌나 초조하던지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머니한테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해놓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안심이 될 리가 없었지요. 만나 뵙기도 전에 흠이 잡힌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말로 옆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알려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라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의도치 않게 자기 집인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해하며 워낙 오랜만이라 까먹었다고 하더군요. 원래 자기가 방향치에 길을 잘못 외운다고 설명을 하는데 분명히 지지난주 주말에도 부모님 뵈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2주 만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부모님 집에 가는 길을 까먹었다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운전 중인데다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까지 벌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일단 나중에 두고 보자 생각하고 시댁 찾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5바퀴도 넘게 돌다가 결국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 앞으로 나와주신 덕분에 간신히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렇게 화가 나신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들에게 정신 좀 똑바로 챙기라고 하시면서 저에겐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식사 준비도 좀 늦어졌다며 잠깐 기다리라 하셨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는데 집이 정말 예쁘고 좋더라고요. 정말 잘 꾸며놓은 호텔이나 모델하우스처럼 보일 만큼 군더더기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평소에 남자친구가 워낙 평범하게 다니기도 했고 남자친구 재력에는 관심도 없었기에 솔직히 이렇게 고급스러운 집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파트에서만 살았던 저였기에 한국에도 이런 미국식 주택이 있는 게 참 신기했어요. 어머님께 제가 2층도 구경해도 되냐고 조심스레 여쭈니 약간 당황하신 얼굴로 떨떠름하게 그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니 1층처럼 2층에도 간이 부엌이 하나 있었고 거실하고 방도 있더라고요. 이 큰 집에 남자친구 부모님만 사셔서 그런 건지 2층에는 사람의 온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쎄한 기분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게 이상해서 어머님께 2층엔 화장실이 없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순간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다시 2층엔 화장실이 없냐고 물으시더군요. 어머님 집인데 왜 그걸 아버님께 여쭤보는 건가 싶어서 순간 당황스러운데 어머님이 그런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사실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자기가 사는 집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나 싶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는 어머님의 설거지를 돕다가 주방 가위에 살짝 손을 베었습니다. 피도 많이 나질 않길래 그냥 밴드 하나 붙이면 해결될 것 같아 어머님께 혹시 구급상자는 어디 있냐고 여쭈니 아까보다 더 당황하신 표정으로 그런 게 집에 있나 모르겠네라며 허둥지둥 하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식사 중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찬장이란 찬장은 다 열어보시기도 했고 정원관리는 어떻게 하시냐는 제 질문을 얼렁뚱땅 넘기시는 등 뭔가 찜찜한 일들이 있었어요. 식사 시간 동안 예비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 또한 영 개운치는 못했습니다. 저란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눈치였고 오로지 저희 부모님의 직장이나 재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지금은 은퇴하고 집에 계신다고? 저는 두 분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할 생각이라고도 했고 어른들의 도움은 웬만해선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요. 남자친구랑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저희 진심이긴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농담을 해도 피곤하다는 반응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남자친구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일에 대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라도 하셨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부모님이 은퇴하신 게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회사 오너가 아니냐고 물어왔어요. 저는 속으로 정말 당황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일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찜찜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너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사장이면 내가 지금 왜 지금도 이 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겠냐고요. 남자친구는 전에 없던 심각한 표정을 보이더니 그럼 네가 입고 걸치고 다니는 건 다 무슨 돈으로 사는 거냐고 묻더군요. 아무래도 검소하신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머니는 제가 앞으로 시집도 가고 하려면
예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며 이것저것 좋은 걸 많이 사주시는 편이거든요. 저도 멋내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마다할 이유도 없고 해서 어머니가 사주시는 대로 다 잘 쓰고 있었고요. 아무튼 남자친구의 질문에 괜히 또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시다고 둘러대기도 애매해서 이건 내가 벌어서 사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너 진짜 돈도 없으면서 부자 행세를 하고 다닌 거냐고 어이없다며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남자친구가 왜 이러지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그럼 이 차는 네 차가 맞냐고 묻길래 내가 설마 남의 차를 타고 다니겠냐고 내 차가 맞다고 하니 저더러 진짜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다짜고짜 제가 이렇게 개념 없는 여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하고 싶은 소리가 뭐냐고 따지자 그럼 결혼할 자금은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너는 얼마나 있냐니까 저더러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말고 솔직하게 불랍니다. 남자친구랑 만나는 동안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화법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긴 네가 가진 게 이게 다인가 본데 간수 잘 해야지라며 제 어깨를 툭툭 치고 내리는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부터는 회사 사람들도 저랑 남자친구가 사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워진 저의 표정에 둘이 싸웠냐고 물었지만 사실 이건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쪽팔려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부모님께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충격이 크신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남자친구를 높게 사던 아버지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사업체를 바로 저와 남자친구에게 나눠서 물려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도 서울 생활은 너무 지친다며 하루빨리 은퇴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하셨고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신 얼굴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하셨습니다. 당장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남자친구를 봐야 한다니 속이 답답해져서 그 길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회사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당연스럽게도 남자친구는 제가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저는 월급쟁이 벌이로 이것저것 비싼 거 사다 나르는 그런 여자로 생각한 건지 연락 한 통 있지 않았어요. 한 주가 흐르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절 보는 눈빛이 곱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직원에게 살짝 물어보니 직원이 문자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사원수가 적은 회사다 보니 다른 직원들 눈치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직원이 들려준 말은 놀라웠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 사람들에게 제가 사장님의 첩이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인데 제가 그 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랑 사귄 이유가 사장님의 애인인 걸 안 들키기 위해서 위장할 속셈으로 만난 거라며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랑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녔다더군요. 일개 사원인 제가 무슨 재주로 그 좋은 차에 명품을 휘감고 다녔겠냐며 그게 다 제가 첩질해서 사장님 돈으로 펑펑 쓰고 다녔던 거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사람들의 카더라가 더해져 제가 없는 동안 마치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사실 채용 계획이 따로 없던 차에 제가 뜬금없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기도 했고 바로 어제까지 갑작스럽게 말도 없이 휴가를 내고 회사에 안 나왔으니 사람들은 제가 뭔가 진정으로 구린 게 있어서 못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결국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아버지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당신의 계획보다 이르게 저를 사장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례적인 파격 승진에 다시 당연히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회사 메일을 통해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고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도 줄이기 위해서 여태껏 그 사실을 숨겼다고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직원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적으셨더군요. 그리고는 이와 별개로 저와 아버지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린 직원과 그에 동조한 직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니 아는 바가 있는 사람들은 협조해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신 이유는 남자친구가 그때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걸 사과하면 눈 감아주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직접 사과해야 할 남자친구는 따로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었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직원들 몇몇만이 저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돕겠다고요. 명예훼손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직장이 달린 문제니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만약의 경우 누가 이 소문을 시작한 건지만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이 제 남자친구를 지목하더군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갑자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자기를 왜 속였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기가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소문에 대한 사과를 할 줄 알았더니 헛소리를 시전하러 나온 거더군요. 마치 자기가 다시 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고 왜 자기한테까지 그 사실을 숨겼느냐고 재차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자기 예상이 맞지 않았느냐며 자기는 이미 제가 아버지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집안 형편 차이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던 그 저택 같은 집도 빌렸다는 사실을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만큼 저에게 공을 들였다고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저에게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한다며?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겠냐며 자기가 저희 거짓말을 눈 감아주겠다는 듯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 앞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남자친구에게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저 비열한 인간에게 어떠한 구실도 주고 싶지 않았기에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고, 너야말로 호화저택까지 빌려가며 나를 속인 게 아니냐고, 너야말로 사기꾼이지 않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회사 출근하는 대로 너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해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업계가 얼마나 좁은지 너도 알지 않냐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또 한마디 해줬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이게 다 저랑 저희 아버지 때문이랍니다. 아버지와 같이 떠난 출장지에서 우연히 저희 아버지 핸드폰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두셨기에 제가 당연히 사장님의 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 비위까지 맞춰가며 사귀게 된 건데, 정작 저는 아니라고 하니까 딸이 아니라면 제가 아버지의 첩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는 거예요. 왜 솔직하게 묻지 않았냐고 하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좋은 차에 명품 휘 감고 다니면 부잣집 딸이거나 지저분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냐며 저한테 사실을 물어볼 필요도 못 느꼈다나요. 이렇게 썩어빠진 인간하고 만났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파혼했고 명예훼손으로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남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나아가 회사의 입장에서도 남자친구를 같은 이유로 고소했어요. 어떻게 저를 속여서 저랑 결혼해서 회사까지 손에 넣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당장의 합의금만으로도 몇 천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게 생긴 꼴이었죠.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저를 다시 받아주겠다는 헛소리가 아니라 제 앞에 찾아와 손이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소문이야 오해가 이미 다 풀린 상황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호화저택까지 빌려가며 저에게 자기 집이 마치 잘 사는 입인 척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든 사실을 숨겼다는 점에 잘한 거 하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의 배경이 아니라 저를 사랑했던 거라 믿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남자친구는 뭣도 아닌 저를 사랑한 게 아니고 오직 저를 얻음으로써 자기에게 떨어질 콩고물만을 노리고 있던 사기꾼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에서 오해는 풀렸지만 저도 직원들을 속여왔다는 죄책감에 회사를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놓은 성공의 숟가락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껏 배워온 것과 경험을 살려서 직접 제 사업체를 차리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왜 편한 길이 있는데 힘든 길로 가려는 거냐며 반대하셨지만 저의 생각을 듣고는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제 뜻을 따라주기로 하셨어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제 스스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시댁의 거지근성에 진절머리가 나서 파혼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프랑스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프랑스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던 저는 남자친구와 어느 식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모처럼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려는데 어디선가 한국어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디선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공경에 처한 한국 남자가 서투른 영어와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차마 모르는 척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계산을 해줬습니다. 남자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니 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와 남자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인턴 생활이 끝나갈 무렵 한국 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게 되었고 저는 고민 끝에 프랑스 생활을 정리한 뒤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남자가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만난 당일 남자는 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저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제 남자친구이자 이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전반적으로 즐거웠습니다.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친구와 다툴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따금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너무 알뜰하다는 거였지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최대한 좋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 알뜰이 아니라 정말 궁상 맞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어요. 우산이 없다길래 회사 1층 편의점에서 사라니까 집에 있는데 사기 아깝다면서 기어이 그 비를 맞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꼬박 이틀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매사 손익을 따질 때 오로지 숫자만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위 손해보는 장사를 하기 일쑤였지요. 반면에 저는 돈을 써야 할 때는 써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 함부로 돈을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라기는 했지만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로는 부모님이 독립심을 기르라며 등록금을 제외하곤 최소한의 것들만 지원해 주셨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는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돈을 모아서 프랑스도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왜 남자친구가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는 사귄 지 6개월이 넘어갈 무렵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원인이었지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보다 3살 많은 형은 결혼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실질적인 맞이 노릇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귄 지 1년째 되던 날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제가 좀 더 쓰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의 2층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이 정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건지 남자친구가 전셋집이라고 말해주더군요.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있는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남자친구 방은 해가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사간 과일을 보시더니 요새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면서 손이 해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간 손이 무한해지더군요.
고지원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제가 인사 오면서 소고기라도 사올 줄 알고 고기 반찬은 안 했다 하시면서 점심을 차려주셨어요. 김칫국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소세지가 놓여 있더라고요. 대접까지 바란 건 아니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어머니가 차려주던 밥상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인지 이건 뭐 밥이 아니라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식구 중 누구도 차가 없어서 이동이 어렵다고 하여 남자친구 동네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같은 서울이어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가 약속 시간이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12시 20분이 다 돼서야 오셨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 형네 부부도 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인 만큼 양가 어른들만 모시는 줄 알았는데 형님 부부의 애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적잖이 당황스럽더군요. 약간의 가벼운 이야기가 오가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애들 살 집은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서 둘이 상의해서 잘하겠지 않냐며 우리는 어른으로서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알아서 할 거라며 믿고 냅두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말씀 뒤에 숨겨진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오는데 남자친구 부모님도 형네 부부도 계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군요. 솔직히 양가 어른들만 모신 자리였으면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식구만 4사람이 더 온 상황이라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누구 하나 돈 내려는 흉내라도 냈다면 이렇게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가 계산한다고 카드를 내미니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께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남자친구 앞을 가로막으시더군요. 결국 제가 계산했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먼저 집으로 향하고 저와 남자친구는 못다한 이야기도 할 겸 해서 카페에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정확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그전에도 몇 번 물어봤었는데 그때마다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모아뒀다며 둘러대는 시기였거든요.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싶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게 된 거였고요. 남자친구는 3천 정도 모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한참 적은 금액에 놀랐지만 남자니까 군대도 갔다 왔고 부모님도 도와드렸다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5천 정도 모아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2사람의 돈을 다 모아도 1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양가 도움 없이 집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가서 부모님께 한번 잘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해보겠다고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신혼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아파트 중 하나가 곧 전세 계약이 끝난다며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전세금 드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돈이냐며 됐다고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대신 들어와서 사는 동안 기회다 생각하고 돈 열심히 모은 뒤 집을 사서 이사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제안에 감사했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걱정이 클 텐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서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껏 가라앉은 풀죽은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뭘 하시냐고 물어보니 다 큰 성인들끼리 결혼하면서 왜 늙은 부모에게 부담을 주냐고 한 소리 하셨다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괜찮다고 집 문제는 해결된 것 같다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정말 다행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목소리도 한껏 밝아졌고요. 저희 둘 다 이제 큰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앞으로 모든 일이 원활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된 일인지 친정에서 집을 사주시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둘이서 사는데 28평은 너무 크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아이라도 태어나면 절대 큰 평수는 아닌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잠깐 쳐다보시더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뭐하러 낭비를 하냐면서 그 집 말고 다른 집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이 집은 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살라고 허락을 해주신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사주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 아들한테 그렇게 생색을 냈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여기까지였다면 그래도 제가 파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집을 사들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빌려 사는 거라고 하니 김이 샜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님의 상상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이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어머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호출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집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묘수가 떠올랐다며 한번 들어보래요. 남자친구 형네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이 전세보증금이 1억 2천인데 그 돈을 빼서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저희를 살게 해주신다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겠대요.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1억 2천이 생기지 않냐, 그 1억 2천으로 저희 집을 하나 사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시세고 뭐고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난리가 났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시세를 전혀 모르시는 건가 싶어서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살라고 한 집은 전세보증금이 기본 3억이 넘고 1억 2천으로는 가당치도 않다고요. 그리고 왜 멀쩡히 잘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저희 살 집으로 오신다는 거냐고 물으니 형네 부부는 애까지 가족이 넷인데 18평에 살고 저희는 고작 2명인데 28평에 사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랑 왈가왈부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마치 당신이 엄청 논리적이라서 제가 대꾸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양쪽 어깨에 힘이 한껏 들어간 눈치였어요. 저는 뒤이어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받으신 그 전세보증금이라는 1억 2천으로 어떻게 저희한테 아파트를 사주실 수 있겠냐고,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형네 부부가 사면 되겠다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갑갑하다는 듯 절 쳐다보시고는 저더러 요새 1억 2천짜리 없는 걸 누가 모르냐며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좀 더 보태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군요. 결혼하면 한 가족 되는 거고 그러면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형님네 부부가 나간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은 무슨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빼드리냐고 하니까 걱정 말랍니다. 형네 부부가 설마 그런 걸로 사돈 어른을 고소하겠냐고요. 그러면서 대신 저희 부모님이 사주시는 집은 반드시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무엇이 어머님을 이토록 착각하게 만든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헛된 희망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남자친구를 만나 어머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저희 아버지가 집을 도와주신다고만 표현했지 사주신다 어쩌신다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남자친구는 제정신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그런데 어머니 말씀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슬며시 물어보는 거예요. 1억 2천으로 두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나요?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할 힘도 안 나더군요. 제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으니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며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저를 재촉하더군요. 당시 제 머릿속은 헤어지자는 소리를 어떻게 꺼낼지 생각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심 끝에 그 어떤 비사여고도 더하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그냥 제안을 해본 거라고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들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니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또다시 전달했고 어머니는 살다 그렇게 멍청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시골리기 전에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며 잘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고지원 남자친구에게선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희 어머니가 저 대신 전화를 받으셨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으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결혼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랑했던 사람인데 좋게 좋게 마무리하고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도착하니 남자친구 옆에 어머니도 와 계시더라고요. 형네 부부까지요. 이 가족들은 왜 매번 이렇게 다 같이 붙어 다니나 한숨이 나오더군요. 남자친구는 다들 저도 보고 싶어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해서 데리고 나왔다면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형네 부부는 그 와중에 무슨 빙수를 주문해서는 다른 테이블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더니 늙은이를 여기까지 오게 해야 했냐며 참 못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형네 부부를 가리키며 쟤들은 돈이 없어서 빙수 같은 것도 누가 사주기나 해야 먹지먹도 못한다고 지질이 궁상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너네 집은 돈이 많다면서 모르는 사람도 돕고 사는 마당에 왜 가족들 사람한테 인색하게 구냐고 사람 좋은 총말씀을 이어나가시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실히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해드린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진짜 욕심도 사납다면서 가족들 다 고생하는데 너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고 싶은 거냐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님 곁에서 제대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저더러 참으라는 식으로 눈짓만 해대고 테이블 아래로 제 발을 툭툭 치고 그런 식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 결정에 확신을 가졌지요. 이 인간하고 결혼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께 일단 댁이 가난하고 돈이 없는 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제가 어머님이라면 여자 쪽에서 이렇게까지 해준다는데 고맙다고 넙죽 절은 못할지라도 고마운 마음은 가질 것 같은데 정말 염치가 없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머리 적당히 쓰시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며 어머님 딴에는 어떻게든 아들 둘 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풀리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삐딱하게 알아듣냐고 나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등신 같은 게 돈도 하나 없으면서 누가 이 집구석에 시집 올지 불쌍하다고 받아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면서 잘 살아보라고도 한마디 해줬네요. 남자친구가 순간 절 때리려는 거였는지 손을 올리길래 나한테 손대면 니네 엄마한테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카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운 동시에 솔직히 해냈다라는 기분도 들더군요.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토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한 게 희열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이 재벌도 아니고 정말 부모님께서 집을 사주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일이 이 지경이 되어서 속도 상하고 어이도 없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갈 사람이기에 정서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전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 형편 차이 나는 게 뭐가 그리 대수겠냐 생각했는데 저희 집이 무슨 자선 사업하는 곳도 아니고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집구석에 질질 끌려다닐 바에야 이렇게 단칼에 잘라내버린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거지 같은 집구석 아들 2명 집해줄 새며느리 찾으셔서 전 남자친구건 어머님이건 전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단지 저한테만 다시 들러붙지만 안아줬으면 해요. 다시 애걸복걸해도 받아줄 생각은 없지만 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